정순덕 씨, 통장 찾으러 오시오. 전화기를 귀에 댄 순간 72세 정순덕 할머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빛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순덕 할머니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단번에 굳어버렸습니다. 26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늙고 가늘어졌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무슨 통장? 당신이 훔쳐간 내 노후 자금 말이오?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온 것이 그 한마디 목소리에 단번에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돗물이 아직 흐르고 있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26년 동안 불려놨소. 전화기 너머로 낮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돗물을 잠그는 것도 잊은 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남자가 죽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정순덕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었을까요? 정순덕 할머니가 오병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정순덕 할머니의 남편 최용태 씨는 공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막 퇴직한 참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두 부부에게 그 3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작은 전셋집을 지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32년을 버텨온 결과였습니다. 노후에 조그만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고 싶다는 꿈이 그 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병천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주민 모임에서 인사를 나눈 게 시작이었습니다. 입담이 좋고 사람이 좋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했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을 소개해 준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투자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처음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보다 조금이라도 불려서 식당 자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이 오병천의 손을 거쳐 투자 상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IMF가 터졌습니다. 상품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오병천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여럿이었고 오병천도 투자에 실패한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덕 할머니에게는 그런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었고 남편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용태 씨는 그 이후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달랬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지 않아 심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채 못 되어 최용태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날부터 오병천이라는 이름을 가슴속 가장 어두운 곳에 묻었습니다. 원망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노후 자금을 잃었고 꿈을 잃었습니다. 두 딸을 혼자 건사하면서 박스를 나르고 식당 일을 하고 청소 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마트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오병천을 생각할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까 가끔 혼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26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요양병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돗물은 이미 잠가져 있었습니다. 손이 젖은 채로 행주를 들지도 않은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불려놨다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믿기 싫었습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또 속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날 밤 정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식당을 차리고 싶다며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며 그 얼굴을 오래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덕 할머니는 딸 최미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젯밤 걸려온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영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엄마, 절대로 가면 안 돼. 그 사람이 뭘 꾸미는지 몰라. 또 사기치려는 거야.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아픈 것 같더라. 아픈 척 하는 거겠지. 엄마,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 정순덕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이라는 말이 26년 동안 불려놨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혼자 요양병원 주소를 찾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26년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병천의 얼굴도.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요양병원은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지 않았지만 화려하지도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정순덕 할머니는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궁금증 때문인지, 아니면 26년 만에 그 남자에게 직접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병천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26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안고 왔는데 막상 그 얼굴을 마주하자 뭔가 다른 것이 먼저 왔습니다. 오병천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두 뺨이 홀쭉하게 꺼져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팔이 가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가 크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침대 위에 있는 이 사람은 그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왔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드러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병천이 침대 옆 작은 협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협탁 서랍을 열고 안에서 낡은 철제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정순덕 할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 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뭐요? 열어보시오. 정순덕 할머니가 잠시 있다가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표지에 정순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수십 장의 입금 확인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입금 확인서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6년 전이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장도 집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짜, 또 다른 금액. 매달이었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같은 날짜에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쥐었습니다. 숫자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4억 1천만 원. 틀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링거줄에서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통장 사본을 손에 쥔 채 오병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요? 당신 돈이요. 내 돈이라니. 내가 맡긴 돈은 3천만 원이요. 이건 3천만 원이 아니잖소. 26년 이자요. 정순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오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손안의 통장 사본을 바라보다가 다시 오병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었다가 또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기 아니오? 또 무슨 수작이요? 오병천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은행 가서 확인해 보시오. 통장 번호 거기 다 있소. 정순덕 할머니는 철제통을 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서 통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날짜가 26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딸 미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영아, 나 지금 그 사람 병원에 있다. 전화기 너머로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통장이 있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4억이 넘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사기야, 엄마. 가짜 통장이라고. 통장 번호가 있어. 은행에 가서 확인해 줄 수 있겠니? 미영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갈게. 거기서 나오지 마.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미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42세의 미영은 어머니 곁에서 통 안의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통장 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정순덕 할머니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통장이야. 실제로 개설된 계좌고 잔액도 맞아. 두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손 안의 통장 사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이 이 작은 종이 위에 숫자로 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믿으면 안 돼. 뭔가 조건이 있을 거야. 이걸 믿기로 또 뭔가를 요구할 거라고. 그 사람 지금 많이 아파 보이더라. 아픈 척일 수도 있잖아.
정순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실 안에서 봤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가늘어진 팔로 철제통을 밀어내던 그 손이, 분노와 의심 사이 어딘가에서 정순덕 할머니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에서 통장을 조회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네, 정순덕 고객님 명의 계좌 맞고요. 잔액 4억 1,300만 원 확인됩니다. 최근 입금 내역은 이달 초로 되어 있고요. 미영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굳음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은행을 나와 길 위에 서서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26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26년 동안 매달 이 통장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무슨 돈으로? 물음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시 그 병실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정순덕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덕 할머니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미영도 함께였습니다. 미영은 버스 안에서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끔 어머니 쪽을 힐끔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도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손안에 쥔 철제통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오병천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안색이 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눈 아래가 더 깊이 꺼져 있었고 숨소리가 조금 더 거칠었습니다. 미영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오병천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따님이요? 미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철제통을 협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 가서 확인했소. 통장은 진짜더군요. 그런데 나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것부터 말해주시오. 오병천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통 안에 카세트 하나 더 있소. 꺼내보시오. 정순덕 할머니가 철제통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류들 아래쪽에 작은 미니 카세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케이스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오. 그러면 내가 할 말을 다 한 셈이요. 미영이 카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병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카세트를 손에 쥔 채 병실을 나왔습니다. 미영이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 미영이 스마트폰으로 카세트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블루투스 카세트 플레이어를 병원 매점에서 빌렸습니다. 낡은 카세트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오래된 테이프 특유의 거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순덕 할머니의 손이 굳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용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26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천이 나야. 용태, 이거 녹음해 두는 거 좀 웃기긴 한데 그냥 남겨두고 싶어서 이번 투자건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 자네가 처음에 말렸잖아. 기억하지? 내가 고집 부렸어. 퇴직금을 그냥 은행에 넣기 아깝다고 조금만 더 불리면 식당 차릴 수 있다고. 자네가 3번은 말린 것 같은데 내가 밀어붙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더라도 자네 탓하지 마. 이건 내 결정이었으니까. 테이프가 멈추었습니다. 잡음이 잠시 흐르다가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순덕이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는 거 걱정할까봐. 거기서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영이 재생을 멈추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청소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26년 만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말로. 이번 투자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 정순덕 할머니는 26년 동안 오병천을 원망했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을 깨어서 돈을 가져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하자고 했다고, 오병천이 말렸다고. 미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 손을 느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조차 어디서부터 흘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정순덕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따라왔습니다. 오병천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들었소? 오병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오병천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믿겠소? 내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했겠지. 그래서 용태 씨가 직접 남긴 거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소. 정순덕 할머니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앉았습니다. 미영도 그 옆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오. 말렸다고 해도 결국 그 돈을 받아서 투자한 건 당신이잖소. 그렇소. 내 잘못이오. 말렸지만 결국 같이 욕심을 냈소. 고수익이라는 말에 나도 흔들렸소. 그러니 내 잘못이 맞소. 오병천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도망치듯 살았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용태 씨 생각이 났소. 그 사람이 얼마나 애써서 모은 돈인지를 내가 알잖소. 32년을 일한 사람이요. 그 돈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할수록 잠을 잘 수가 없었소. 정순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갚기로 했소. 3천만 원을. 처음에는 그것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갚다 보니 이자도 갚아야 할 것 같았소. 그 돈이 26년 동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했소. 그래서 계속 넣었소. 미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26년 동안 그 많은 돈을요? 오병천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경비 일을 했소. 그 다음엔 막노동을 했소. 나이가 들어서는 야간 주차 관리를 했소. 몸이 되는 한 일할 수 있는 건 다 했소.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오병천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링거줄이 꽂혀 있는 그 손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피부가 거칠고 손등에 상처 흔적이 있었습니다. 26년의 시간이 그 손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26년 동안 이를 악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천도 26년 동안 이를 악물며 살았습니다. 방향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원망을 안고 버텼고 한 사람은 속죄를 안고 버텼습니다. 미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병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부른 게 아니오. 그냥 이 돈을 전해주고 싶었소. 내가 가기 전에 정순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소? 오병천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한 달이라고 했소.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철제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6년의 입금 확인서들이 한 사람의 노동이 쌓인 기록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하고 막노동을 하고 야간 주차 관리를 하면서 번 돈이 매달 이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소. 오병천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허리 수술부터 하시오. 당신 허리 안 좋은 거 용태 씨한테 들었소. 그리고 남은 노후는 원망 말고 편히 사시오. 그것뿐이요. 정순덕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미영도 어머니 옆에서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오병천은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26년이 지나서야 만들어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실을 나온 것은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오병천은 그 병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조의금 봉투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 주머니에 통장 한 장을 넣고 갔습니다. 영정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망하게 한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26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끝내 그녀의 노후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영정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고개 숙임안에 26년의 원망과 26년의 기다림과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이해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살면서 미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서 들었던 카세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목소리를 들은 것은 16살이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26년 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던 순간 미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방에 앉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투자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오병천에게 자네 탓하지 마. 이건 내 결정이었으니까 라고. 미영은 그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미영이 알고 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병천이라는 나쁜 남자가 아버지를 깨어서 돈을 가져갔고 그 때문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이야기가 미영의 가슴속에서 26년 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미영은 어릴 때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던 아버지는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집 앞 작은 텃밭을 돌보았고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다녔습니다. 미영과 동생 미선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잘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퇴직금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아무도 말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영은 그 남자를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가 그 이름을 꺼낼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그 이름과 함께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실에서 마주한 그 남자는 미영이 상상하던 원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가늘어진 팔로 철제통을 밀어내던 그 손이 야간 주차 관리를 하며 번 돈을 매달 통장에 넣어온 그 손이 미영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동생 미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선은 결혼 후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 말을 남겼어? 응. 아버지 목소리가 맞아. 내가 알아. 그럼 우리가 26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오병천도 잘못이 있어. 말렸다고 해도 결국 그 돈을 받아서 투자한 건 그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 한 가지 면만 봤던 것 같아.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어때? 모르겠어. 아직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냥 통장 사본 들고 앉아 계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은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빛이 문 아래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영은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머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덕 할머니의 방 안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통장 사본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그런데 통장 사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용태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퇴직하던 날 양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던 남편의 얼굴이 퇴직금을 받았다며 이제 우리 식당 차리는 거라며 들뜬 얼굴로 웃던 그 얼굴이 그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정순덕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2년을 다른 사람 밑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자기 것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국밥집이라도 차려서 당신이 주인이 되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를 그 꿈이 사라졌을 때 남편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2년을 모아온 꿈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자책이 남편을 더 깊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것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나서야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탓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네 탓하지 마. 이건 내 결정이었으니까. 그 말은 오병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을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고집 부렸으니 당신 탓이야 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남편은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다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원망이 앞서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오랫동안 울다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자고 해서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 돈보다 더 소중했다는 말. 그 말들을 이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마음속으로는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혼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 사본에 적힌 번호로 계좌를 조회하고 본인 명의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순덕 고객님, 이 계좌 오래되셨네요. 26년 전에 개설된 거예요. 입금 내역이 굉장히 규칙적이세요. 매달 같은 날짜에 입금되어 있고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잔액 4억 1,300만 원이고요. 이자 포함 금액입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창구 의자에 앉아 통장 정리를 받았습니다. 새 통장이 나왔습니다. 정순덕 할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 통장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에 연두색 잎들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 잎들을 바라보다가 가방 안의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표지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오병천은 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 26년을 일했습니다. 경비 일을 했고 막노동을 했고 야간 주차 관리를 했습니다. 그 돈이 매달 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잃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선택한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병천이 말했습니다. 허리 수술부터 하라고. 남은 노후는 원망 말고 편히 살라고. 정순덕 할머니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원망 말고 편히 살라는 말이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26년의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26년 만에 처음으로 앞을 생각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앞을. 정순덕 할머니가 혼자 살아온 26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미영이 16, 미선이 14살이던 해였습니다. 두 딸이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밤 두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딸들이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쯤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딸들 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이 정순덕 할머니가 다시 일어선 이유였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들 밥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덕 할머니는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두 딸을 깨워서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미영과 미선이 말없이 밥을 먹는 동안 정순덕 할머니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히지 않았지만 먹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한 것은 장례 후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공기업에서 나온 유족 지원금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두 딸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전셋집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고 3천만 원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동네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매일 나갔습니다. 미영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했을 때 정순덕 할머니는 처음으로 어깨에서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선이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을 때 또 한 번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두 딸이 자리를 잡고 나서야 정순덕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몸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허리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수십 년 하면서 생긴 디스크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정순덕 할머니는 미루었습니다. 수술비가 부담스러웠고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일을 쉬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니 허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둔 것은 6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서서 일하는 것이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청소였습니다. 이른 아침 건물에 들어가서 복도와 계단을 닦고 엘리베이터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식당 일보다는 몸이 덜 힘들었지만 허리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동작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했습니다. 65이 되던 해 청소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무릎까지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마트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구부리는 동작은 적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4일 일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순덕 할머니에게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오병천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들이 올라오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어야 그 생각들이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 미영이 어머니에게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말한 것은 정순덕 할머니가 일흔이 되던 해였습니다. 미영과 미선이 어머니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허리와 무릎이 모두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집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쉬게 되자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하루 안에서 오병천 생각이, 남편 생각이, 잃어버린 꿈들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정순덕 할머니는 이 시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순덕 할머니는 갔습니다. 미영이 말렸지만 갔습니다. 26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것을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분노이든 원망이든 아니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이든 이 나이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순덕 할머니는 버스 창밖으로 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장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4억 1,300만 원. 그 숫자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이 통장 하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천이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나이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돈이 없었고 돈이 생겼을 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있고 그리고 어쩐지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느낌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26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온 것이 오늘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잠깐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봄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매년 봄이 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조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오병천은 감옥에서 나온 뒤 26년 동안 속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묶고 비가 오면 진흙탕 속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발바닥에는 못이 박힌 장화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없고 밥도 혼자 먹고 퇴근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 퇴근 후 오병천은 낡은 원룸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달력 하나와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매달 25일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오병천은 은행에 가서 일정 금액을 정순덕 명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었습니다. 현장 일당을 쪼개고 또 쪼개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떤 달에는 반만 넣었고 어떤 달에는 아예 넣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병천은 달력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번 달 15만 원, 다음 달 2배로, 그리고 실제로 다음 달에는 2배를 넣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이 끊기자 오병천은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입주민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사를 하면 받았고 택배를 맡기면 조용히 보관했습니다. 때로는 새벽 2시에 취한 입주민이 고함을 질러도 오병천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경비일은 건설 현장보다 몸은 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에는 어김없이 최용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낮에는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했습니다. 한여름에는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한겨울에는 지하에서도 바람이 들어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오병천의 월 수입은 많을 때 130만 원, 적을 때는 8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정순덕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반지하 월세 25만 원을 내고 라면과 두부, 계란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 생활이 26년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오병천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비가 없어서 보호자 없이 혼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고 오병천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3일 동안 링거를 맞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오병천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달 25일에 넣지 못한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병천은 퇴원 직후 은행 ATM 앞에 서서 입원비로 쓴 돈을 제외하고 남은 전부를 계좌에 넣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오병천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26년이 지났습니다. 오병천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허리는 굽었으며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자가 붙고 또 붙고 처음 3천만 원을 넘어섰을 때 오병천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 되던 날도 2억 원이 되던 날도 오병천은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만 그렸습니다. 4억 원을 넘긴 날 오병천은 달력 빨간 동그라미 옆에 처음으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제 됐다. 오병천이 달력에 이제 됐다라고 적은 날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벼르던 전화 한 통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번호를 누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정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병천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씨 나요. 오병천이요. 통장 찾으러 오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고 오병천도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26년이 걸린 전화였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처음 찾아왔을 때 오병천은 이미 몸 상태가 많이 나빠진 뒤였습니다. 폐가 좋지 않았고 무릎 연골은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오랜 노동이 몸 곳곳에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오병천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했고 오병천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서던 날 오병천은 할머니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6년 전 그 눈빛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슬픔이 뒤섞인 눈빛. 오병천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제통을 건네던 날 오병천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6년 동안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할머니 앞에 서니 그 말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26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을 내밀었습니다. 말 대신 숫자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달력에 그어진 빨간 동그라미들로 매달 25일마다 은행 앞에 서던 그 발걸음들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통을 받지 않으려 했을 때 오병천은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 받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결국 봉투를 집어드는 것을 보았을 때 오병천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니 카세트를 꺼낸 것은 오병천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택이었습니다. 그 카세트는 26년 동안 철제통 안 깊숙한 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오면 최용태의 명예가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병천은 결국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26년 동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오병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할머니는 남편에 대한 기억도 온전히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카세트를 남겨두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판단하기를 바라면서 카세트 재생이 끝난 뒤 병실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링거줄이 흔들리는 소리와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낮은 발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병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등에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병천은 눈을 감고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최용태의 목소리, 26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래된 테이프 잡음 속에서도 분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세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피로가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병천이 눈을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말도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쁜 거요. 오병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그 침묵 속에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무게를 나누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오병천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허리 수술하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6년 동안 얼마나 아프셨소? 수술도 못하고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오병천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게 내 탓이오. 내가 그 집을 무너뜨렸으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온 빛이 링거줄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오병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할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철제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할머니는 오병천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병천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아주 조금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영이 뒤따라 나오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복도를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바람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영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오병천의 안색이 훨씬 나빠져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코 아래 걸려 있었고 눈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병천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하고 마디마다 굵게 부어있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26년 동안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이 손이 매달 25일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이 손이 폐렴 입원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좌에 넣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병천이 눈을 떴습니다. 실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술 받을게요. 오병천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가소. 오병천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원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흘 뒤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오병천이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수면 중이었고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외투를 입고 철제통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오병천은 야위었지만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어깨가 잠시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영정 앞에 잠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돈 잘 쓸게요. 고마웠소.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자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연락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딸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미영은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미영은 운전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그로부터 열흘 뒤 허리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미영과 미선이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이 오랜만에 한 식탁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이 뜨겁고 반찬이 넉넉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식탁 위에 통장 사본을 꺼내 놓았습니다. 미영과 미선이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거야. 오병천이 대신 모아준 거고. 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너희 아버지 산소에 가자. 오랜만에 같이 가자. 미선이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딸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식탁 위에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미영과 미선이 할머니를 양쪽에서 부축하며 병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수술 대기실로 들어가기 전 할머니는 가방 속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영이 그거 왜 가져가?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과 미선은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곁에 서 있는 미영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영이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가슴 안주머니에 손을 얹었습니다. 통장 사본이 거기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26년이었습니다. 원망과 슬픔과 가난과 외로움이 뒤섞인 2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봄이 왔습니다. 정순덕 할머니는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하지 않고 혼자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혹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혹은 그냥 미안해서 조용히 갚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순덕 할머니와 오병천의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오래 속죄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늦더라도 진심은 결국 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